거의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쉬는 시간이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려고. 그리고 본인은 계속 떨어져.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됐을 때 학원이 만세했다는 거죠. 드디어 이 사람이 떠나는구나. 근데 2차 봐서 또 떨어지고 소식이 끊긴 거야. 야, 그 양반은 태어날 때 책가방을 두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 양반이라고 뭐 그렇게 싶어서 그랬겠냐, 이거, 그게. 시대가 그랬던 거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옛날에 비해서는 자료도 많았던 거예요. 지금 자료도 많고, 전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무난하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응? 걱정이란 얘기예요. 걱정은 선생만 하고 있어. 자,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그리고 그거는 밑줄 치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는 비례 관계고, 얘하고 얘하고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숙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하나 여기다 추가로 해주냐면, 지대 논쟁이에요. 지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경제학자들마다 틀려요. 그래서 지대를 봤을 때,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지대는 자연물인 토지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거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자본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구별을 해준 거예요. 자본 알죠? 뭐 댐이나 공장 설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대를 생산비의 일종이라고 본 사람들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대가 자연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지대라는 거는 토지 외 우리 인간이 만든 생산물에 대해서도 지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지대 개념을 확대시킨 사람들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세금을 부과를 했을 때 옛날에는 여기에만 부과했어요. 어디에만? 토지에만. 그러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주잖아요. 그럼 지주들은 억울하잖아. 아니 내가 땅을 많이 갖고 있고서니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이 논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학자들에게 용역을 줘요. 지대라는 거는 꼭 토지에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토지 외의 다른 생산 요소에서도 부과할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토지에만 많은 막중한 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학자들에게 용역을 줘서 이론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현대 경제학의 이론이 이 사람들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에 와서 생산자 이론을 가게 되면 생산의 3요소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토지, 노동, 자본이잖아요. 서두에만 토지, 노동, 자본. 뒤로 가면은 토지는 빠져요. 그게.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연물에만 성립이 되고 이거하고는 엄격하게 구별했다 안 했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토지 말고 토지 외에 인간이 만든 자본이 있죠. 여기에서도 지대 개념이 나올 수 있다니까 얘네는 구별하지 않은 거야. 얘네는 구별을 한 거고. 그래서 오래전에 시험이 얘하고 얘하고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틀리게 준 거야. 그게 어렵게 나왔던 거예요. 그게 15회 시험 때. 그래서 그 정도는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전용수익과 경제지대라고 돼 있죠. 이거 앞전에 한번 알려줬는데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점점 더 뭐를 선생님이 물어보면 고개를 드는 사람이 없어. 다 여기만 쳐다봐. 아니, 선생님이 물어봤으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를 보고 그럼 대답을 해주든가. 고개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박총각을 물어보자니 박총각의 표정이 그랬어. 이번은 넘어가시죠. 이런 표정이었어. 그래서 물어보지는 못하겠어. 그게, 파레토의 경제지대라고. 이게 원래 뒤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는 이게 앞에 나와 있어가지고.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를 보면 생산자의 총수입이 있죠. 총수입은 전용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제할 때 균형가격 할 때 배워본 거예요. 균형가격 할 때. 여기 한 페이지 넘기면 그래프 나오죠? 거기 왼쪽 그래프 갖고 설명을 해줬다고. 응?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경제편에 와서 균형가격 가면은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고 거기다 전용수익과 경제지대, 생산자이고 소비자 이렇게 적어놨을 거라고.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아, 이걸 누가 적었지? 전용 수입은 생산자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수입은 생산의 기회비용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대가. 그러면 경제지대는 일종의 초과이윤이에요. 초과이윤. 얘는 생산자의 총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뺀 나머지가 경제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이거 갖고 설명할 때 변호사하고 공무원의 예를 들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가 현직 변호사가 국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어요. 그래서 필기 합격했어. 필기 합격하고 이제 면접만 남겨놓고 있을 때 이게 화제가 됐던 거예요. 아니, 변호사가 왜 공무원 시험을 봐? 그것도 9급을. 그래서 인터뷰 하려고 모이다 보니까 변호사가 부담이 돼서 안 나타났어, 면접 장소에. 그런데 9급 공무원으로 연봉이 3천이야. 근데 현직 변호사라서 연봉이 3천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직업을 유지할 거라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응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임을 받아갖고 이게 보장이 안 된 거야.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시험 본 거야. 그러니까 현재 직업, 현재 예를 들어서 용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대가가 뭐다? 그게 전용 수입인 거예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비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시장 가격이 100원일 때 생산자가 10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0원은 받아야 된다. 이게 생산비라고 그랬잖아요. 생산비 안에는 생산자의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점포들이 음식점이나 뭐를 열었다가 걔들이 다른 업종으로 바뀌잖아요. 바뀐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이게 충당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전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에서 직업, 현재 용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뭐다? 전용수입이 전용수입.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 중에서 1년에 3천도 못 버는 사람도 있지만 연봉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억씩 받으면 이 사람 3천이잖아. 그러면 남는 차익이 7천이잖아. 그러면 이만큼 추가로 받는 게 뭐겠어요? 그게 경제지대라고. 그러면 이렇게 같은 변호사인데도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은 왜 많은 보수를 받겠어요? 이 정도 받으려고 그러면 사법연수원에서 수석을 했거나 그러면 대형 로펌에서 스카우트 가는 거야. 억대 연봉을 보장해주고. 그런데 1년에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수석은 몇 명 나오는 거야?
한 명 희소하니까 많이 받는 거야. 우리가 왜 탤런트, 뭐 영화배우, 가수 이런 사람 중에서도 수익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거예요. 드물기 때문에. 많으면 우리가 많이 준다, 안 준다? 많이 안 줄 거 아니에요. 희소할수록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희소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우리가 지대추구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권 대학에 의대가 신설이 안 됐어요. 의사 수가 많아지면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법안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로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로스쿨 나와서 1년에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2,000명이에요. 근데 옛날에 사법고시 있을 때는 1년에 100명씩 뽑았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법고시 합격하면은 전설이 열쇠가 3개 이랬던 거야. 지금은 그게 전설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걔들도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판사로 유명이 될 수 있고, 검사로 유명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변호사로 나가야 돼. 변호사로 나가면 세지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수익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명함 두고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러면 막 동네 잔치 열리고 플랜카드 붙고 막 난리가 났잖아. 요즘은 점점 사법연수원 성적 갖고.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의사도 왜 그때 왜 정원 뭐 증원 한다겠다 막 했다 문제 많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의사 수가 이제 많아지고 교육적인 환경이 다 제시가 돼갖고 의사도 1년에 막 많은 의사가 배출이 되면 편의점처럼 이제 병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전용수익과 경제지대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화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가 되느냐. 거기 보게 되면, 자, 126페이지 상단에 공급 곡선의 형태에 따라 전용수익과 경제지대의 양이 결정이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생산요소 공급이 있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경제지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희소하다는 얘기야. 공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야. 탄력적이면 경제지대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야. 그림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균형 상태에서는 전용 수익과 경제지대 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공급이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가파른 걸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급이 제한적일수록 전체 수입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 경제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급자가 하나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지대만. 생각해봐요. 서울에 중개업자가 한 명밖에는 등록할 수가 없어. 그러면 중개업에 관련된 모든 거는 다 그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그럼 그 사람 얼굴 보기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줄 서 있는데. 언제? 그런데 서울시에 중개업자가 100만 명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법으로 정한 수수료율 이상은 절대 안 주지. 100만 명이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림 3개 있죠?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준지대라고 있죠? 걔도 별표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용어는 다 알아둬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죠.